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몇 번째 에피소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또 재밌는 주제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 회의가 열렸는데 COP16 이제 콜롬비아에서 회의를 참석하고 있는 현주님을 모셨고 오늘 마찬가지로 열심히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시는 너울님도 같이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저희가 사실 안녕하세요. 그 팟캐스트 이름을 정했잖아요. 아, 그전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좋은 이름들은 이미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이 되고 있는데 현주님 저희 이름이 뭐죠? 이거 이걸 발음하기 이름이요? 현준님한테? 저 네. 소개받은 게 없는데요. 이름이 뭐죠? 이름이 그래요? 뭡니까? 소개해 저희 주시죠. 이름을 소개 안 드렸군요. 저희는 클라이메틀리 스피킹이라는 팟캐스트 채널입니다. 이게 음, 보통 이제 플랭클리 스피킹 혹은 sustainably speaking 이런 팟캐스트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혹은 뭐 환경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climately speaking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뭐, 이름, 이게 약간 climately speaking 해서 mate 느낌도 조금 있게 저희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어, 너울님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현준님 모셔놓고, 우리 좀, 아, 저희는 뭐, 이제 편한 사이니까 다행히. 근데 사실, 이제 저번 저희가 에피소드로 얘기했던 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까, 이제 얘기를 했다가, 사실 이제, 그쵸. 그새 결과가 또 좀 나왔고, 오늘은 이제 이제 말했던 생물다양성 컵이 이제 16이 이제 사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음 그쵸. 주에 또 사실 컵 29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사실 컵 29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고, 제 주변에도 이제 컵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 기후변화 컵은. 생물다양성 컵을 그쵸. 다녀오신 분은 저는 처음이거든요, 현주님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물다양성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만큼, 현주님의 생물다양성 다녀온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사실 또 저희가 이번에 모셔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간 간단하지만 안부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주님 얘기를 좀 가져보는 시간이 어떨까 싶은데, 우선 지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트럼프 당선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오가면서,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근데 재밌게도 저희가 팟캐스트 저번에 했을 때, 제가 왠지 경합주들이 기후변화 관점에서 과연 어디를 투표를 할까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 결론은, 분석의 결론은 트럼프가 된다 했어요. 근데 결국 이게 이 촉이 맞았어가지고 약간 아직 감이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도 받으며 그런 좀 고민을 했던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너울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약간, 그냥, 업무하면서 많이 바빴는데, 이제 진수님이 저한테 단말마처럼, NO! 이렇게 카톡을 이제 보내셔가지고, 뭐가, 뭐가 노지? 약간 하다가, 약간 나중에 트럼프 방송돼서 NO라고 이렇게 했구나. 라는 좀 시간을 아, 가졌고, 저는 현주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현주님 간단하게 뭐, 이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셔도 좋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질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냥, 어떠셨는지, 최근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본인 소개도 네, 해주셔도 돼요. 그쵸. 편안하게. 근황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누군지를 먼저 아셔야겠죠? 네네. 네. 저는 ESG 컨설팅을 하면서 데이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주라고 하고요.
어, 요즘은 제가 사실 작년에 퇴사를 하고 한 8개월 전부터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아에 있다가 미주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콥 참여하는 차원에서 콜롬비아에 와 있는데 이렇게 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 익숙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은 이 환경에서 좀 새로운 것들도 느끼고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뭔가 어, 그런 좀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말로만 듣던 디지털 노마드. 네. 그리고 지금 너, 현주님 배경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보면 약간 식물도 이렇게 살랑살랑. 지금 그리고 거기는 남미니까 사실 이제 여름의 초이 약간 봄, 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날씨가 아, 또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네요. 맞아요. 근데, 여긴 또 두 거대한 산맥이 이렇게 가로고 지르고 있는 그런 도시여서 바람 너무 선선하고 낮에 살짝 더운데 막 더운 것도 아니고 저녁에는 한 초가을 뭐 초여름 같은 선선함이라서 되게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야, 뭔가 자연자연합니다. 아니, 확실히 남미가 생물 다양성이 많다고 좋다고 하는데 그게 느껴져요? 환경이? 네, 완전. 완전. 여기는 생물 어, 다양성 차원이 아니라 메가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하거든요. 여긴 와, 메가다. 아마존과 해서 어제 사실 3조라고 하죠. 새를 보러 갔다 왔는데 거의 뭐 몇백 종인가 몇천 종인가 되게 종수가 너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새만 해도 그만한데 뭐 네, 식물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정말 메가 다이버시티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좀 실감했습니다. 음. 어,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 생물 다양성. 궁금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현주님은 어떻게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어떤 어, 계기가 있었는지. 근데 정말 저도 왜 제가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완전 거슬러 올라가면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등산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자연을 원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항상 이제 내면에 깔려 있다가 대학교에 갔을 때 산림환경학 전공을 했는데 사실 그게 뭐 제가 산을 내가 공부해야지 결심했다기보다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제 시기엔 그랬는데 그 그냥 그 점수에 맞춰서 지원을 한 과였어요. 근데 너무 잘 맞은 네. 거죠. 어. 그래서 이 어, 전공이 너무 저랑 잘 맞았고 실제로 저희 수업은 막 산에 가서 수업을 하거든요. 뭐 나무를 보고 막 오, 재고 이런 수업인데 그것도 너무 잘 맞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문제의 상황들도 굉장히 저한테 잘 다가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연으로 이렇게 좁혀가다가 사실 산림을 공부하고 환경을 공부하면 생물 다양성 문제가 그냥 너무 핵심이에요. 코어예요. 그리고 기후변화.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때도 문제다라는 큰 문제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가, 내가 뭘 기여하고 싶은가, 이런 게 항상 좀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사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둘 다 이제 발을 담그고 있지만, 실제 저희 전공은 생물다양성에 더 가깝게 했었고, 석사를 음,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이 주제로 코스타리카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 네, 시작을 했었죠. 진짜 거의 전문가네요. 그 학부도 그렇고 석사도 그렇고. 네, 노을님 말씀하시죠. 아니, 저는 현주님이랑 같이 지금 생물다양성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런, 어릴 때 등산을 한 게 여기까지 이어졌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더 아이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이제 등산을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등산이 이렇게 아니, 현준이 같은 인재를 우리에게 보내줬다. 아니, 그 자연교육이 진짜 중요한 게 저희 분야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자들이.
되게 괜찮은, 되게 훌륭하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스코틀랜드가 자연교육이 좋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으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저번 주에 한 네. 얘기 중 하나가 또 그 미국 대선 얘기하다가 그 자기 부모님이 자기 엄마가 어디 성향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결국 또 선거 투표하는 게 결정된다 이런 얘기도 막 나눴었거든요. 결국 진짜 어렸을 때 어떠한 환경에 놓이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컵 신육 얘기를 좀 들어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현준이 석사 한 얘기도 궁금해서 좀 다뤄보겠지만 먼저 우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컵 16에 이제 처음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좀 신청하는 절차도 설명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 또 다른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개인으로 참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석사를 생태계 서비스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여하고 있던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영 이코시스템 서비스 스페셜리스트라고 YESS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서 꾸준히 뉴스레터를 이제 받아보거든요.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음. 대해서. 근데 마침 컵에 대해서 델리게이션 뽑는다라는 얘기를 뉴스레터를 보고 나 그 시기에 남미 가 있을 건데 그 시기가 맞네 하는 이유 하나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2-3년 동안 TNFD 기업 그런 영향 평가하는 데 좀 깊게 인볼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기업에서 이제 활동을 하지만 그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담론이 오고 가는지 이걸 좀 파악하면 내 일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요즘에는 누가 주요 플레이어들인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했고 더불어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관련된 서비스나 이런 거 관련해서 누구랑 뭐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이 어떤 좀 갭을 경험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사실 아, 방금 TNFD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TNFD 약자를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약간 소개를 제가 해드리고, 왜냐면 제가 그걸 현준이랑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NFD는 Task Force for Nature Basis, Natur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좀 대상으로 해서 자연 관련된 생물 다양성이랑 어떻게 보면 또 말할 수 있는 자연 자본 관련된 거를 재정 정보를 이제 공개해라 이런 이니셔티브죠. 그래서 뭐 유넵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기관들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WWF라든지 뭐 그런 기관이 시작해서 이제 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6개였나요? 5개 정도 이제 기관이 이제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죠. 네, 현진 계속 해주시겠어요? 네. 아니면 진순이 또 얘기해 주실 게 전혀. 있을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신기한 게, 그냥, 어쨌든 네트워킹에서 이렇게 델리게이션을 뽑는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신 건데,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전문성이랑 네트워킹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리스펙이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아유, 같습니다. 굉장히 높게 사셨지만 사실 이렇게 델리게이션으로 참여하는 게 굉장히 문턱이 낮습니다. 근데 다만 그 문턱이 낮은데도 그 채널을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너울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그러니까 클라이밋도 그렇고 바이러시리도 그렇고 이 유엔에서 하는 이런 컵의 그런 체계는 실제로 네고시에이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파견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옵저버 그룹이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그 네고시에이션 과정을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옵저버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옵저브 그룹으로서 등록을 하고 그럼 그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델리게이션을 일부 뽑아서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어,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옵저버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있는 거고, 어, 이 옵저버가 되려면 그 소속 기관이 있어야 되고, 이 소속 기관이 CBD 콥의 옵저버 그룹으로서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약간 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사실 CBD 같은 경우는 클라이밋하고는 약간 다르게 약간 좀 더 관심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옵저버에 대해서 뭐 인원 제한이 뭐 있다거나 뭐 그 옵저버가 되는데 굉장히 막 좀 경쟁이 심하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을 옵저버 그룹으로서 신청하는 것 자체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 기존에 있는 옵저버 그룹들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면 좀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스라는 그룹도 있고 이번에 많이 좀 보였던 청년 그룹은 글로벌 Youth Biodiversity Network, 그러니까 GYBN 에서 꽤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이 네트워크 가입만 하면 별 활동 안 해도 바로 이제 옵저버로 와서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참가자들을 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유스가 아니어도 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나 이렇게 뽑지도 않겠죠. 이건 마치, 어, 예스폭스 열심히 하면 국영수 중심으로. 진짜 아니에요. 아, 저 그냥 신청만 누르고 그냥 모든 신청자들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네. 그래서 당장 언제부터 언제였죠?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간이 20, 10월부터였죠? 네네네. 맞아요. 10월 27일에 시작했고, 11월 2일에 끝나서, 2일이 아니라 1일에 끝났구나. 그래서 한 일주일 조금 안 되게, 2주일 조금 안 되게 한 건가요? 제가 날짜를 음, 잘못 말했네요. 20일,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는데, 자연스럽게 얘기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는지, 실제 현장은. 처음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던 바가 있었고, 혹은 실망했던 포인트가 있었는지, 어,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그냥 어떤 얘기를 요즘에 하고 있나 하는 게 가장 궁금했는데, 사실 저는 이 CBD 전에 이베스라고 그 정책 뭐 과학자 간 생물 다양성 관련돼서 이제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IPCC 같은 기구거든요. 음, CBD,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쪽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관여를 했었어서, 대충 이제 정책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네고시에이션 하는지는 좀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 네고시에이션이라면, 이번에는 완전 그냥 정부 간 협상을 하는 그러니까 장소여서 어떤 식으로 좀 얘기들을 풀어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어, 제가 이번에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사실 생물다양성이란 주제가 제가 전에 막 학술대회 다니고 이런 거 다니고 할 때는 그냥 정말 이거 하는 사람들끼리만 했던 얘기들인데 이번에 캅에 왔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왔고 어, 일단 참가자들도 서로 얘기하는 게 원래 한 몇 명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등록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1,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그 정도의 이제 규모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두 배인 23,000명. 그러니까 와, 13,000명 예상했는데 23,000명이 등록을 했고 근데 보니까 저도 와서 느꼈던 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구나. 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왔고 어, 남미라서 그런지 토착민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왔고,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고, 어린이들을 대표하는 그룹도 많이 왔고,
제가 세션을 오, 다니면서 보니까 뭐 건강 관련된 거, WHO나 뭐 디제스처 아니면은 클라이밋,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생물 다양성의 연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이번에 올해 컵에 처음 참여했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룹들이 되게 다양했다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네. 기업을 너울님 궁금한, 네. 막 기업 관련해서는 혹시 어디에서 좀 온 기업이 좀 인상 깊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못 뵀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본 분들이 많이 다니셨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이번에 컵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보고 했을 때, 로빙하기 위해서 참여한 기업들이 좀 있다는 글을 봤거든요. 그뭐 석유 관련 회사나 제약 관련 회사나, 좀, 어, 농업 관련된 좀 굵직한 회사들 한 데서 와서 그 정부 관계자들한테 좀 로빙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도 좀 들었어요. 음, 되게, 뭐 2만 명이 모였으면은 진짜 네트워킹 하기 너무 좋았겠네요. 막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너무 맞아요, 맞아요. 좋기도 좋았을 하고 것 같습니다. 정신없기도 하고 이게 음,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총회가 있고 그 외에 사이드 이벤트를 되게 많이 했는데 거의 막 공식 웹사이트만 막 100몇 개가 하루에 올라가는데 그거 외에도 거기 올라가지 않은 뭐 자기들끼리 하는 작은 사이드 이벤트들이 또 있고 굉장히 그걸 팔로우업 음, 하는데도 정신이 없고 어, 뭐 그런 그 네. 너울님도 CUP 갔다 오지 않으셨나요? 아닌가요? 약간 우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갔다 온 아, 적은 그래요? 없어요.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근데 저는 또 아, 궁금한 게, 현주님 그, 토창민 얘기도 사실 또 궁금하기도 한데, 토창민 얘기도 해주시면 잠깐 좋을 것 같고, 특히 왜냐면 네. 제가 이번 위치가 위치인 만큼 토창민 참여가 굉장히 좀 수월했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도 음. 많이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이벤트 중에서 특히 좀 인상 깊은 이벤트가 있었는지,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손창민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몬트리올이나 쿤밍이나 이런 데서의 코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전에는 좀 그런 인디지너스 피플 참여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이런 국제 행사를 남미에서 되게 오랜만에 했대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약간 정부에서 밀어주는 관심도도 높았고 더군다나 남미 음, 안에서는 이렇게 좀 국가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어디 뭐 저기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들 참여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 아예 세션 자체가 인디지너스 피플이 뭔가 오거나이징 하는 세션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행사장 안에서도 그렇게 다 자기의 코스튬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의상을 입고, 이렇게 정말 자기 아이덴티티를 뽐내는 그런 분들이 되게 전통 많았던 걸로 의상. 기억해요. 맞아요. 어, 그, 근데 그, 이건 토착미는 사실 클라이밋에서도 많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생물 다양성 쪽에서는 정말 옛날부터 남미 사람들이 이 생물 다양성 주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정부 협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 기억엔 콜롬비아나 뭐 볼리비아나 이런 데서 그 정부 관계자가 왜, 뭐, 클라이밋 컵 이런 데나, 뭔가 정부 관계자가 협상하는데 보면은 꼭 말하는 사람만 말하거든요, 정부들도. 근데 이 생물 다양성 주제에서는 항상 이 남미 이 정부들이 되게 강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는데 남미에서 생물 다양성을 얘기할 때 토착민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항상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학계도 그렇고 정책 쪽도 그렇고 이 토착민 주제는 되게 굵직한 주제로서 오랫동안 다뤄져 왔었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이 참여한 것도 어찌 보면은 그냥 기존에 있던 흐름인데 더 이제 부스트업을 받아서 이 지리상의 이런 어, 이점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개념 분들이잖아요. 토착민이 맞아요. 없잖아요. 한국 살림에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우리가 흥미로워서. 토착민이잖아요. 우리 자체가. 아, 아닌가? 우리는 토착민이죠. 저는 사실 뭐 자연과 가깝게 살아왔지만, 뭐 두 분은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에 살았으면 토착민은 아니죠. 아닌가? 지금 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토착민이라고 얘기를 할 만하려면 이미 그러니까 네. 우리들끼리의 사회 시스템, 뭐 경제적인 시스템, 뭐 그 어떤 토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부와는 좀 다른 형태로 있고 약간 우리만의 지식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되는 게 있으면 토착민이라고 얘기할 법한데 우리 뭐 법과 다른 뭔가 우리만의 다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토착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국민으로 하시죠. 아, 있습니다. 그냥 토착민. 일반 나는 시민.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에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사회를 구성하진 네. 못했지만 맞아요, 맞아요, 개인으로서. 맞아요. 맞네, 그, 맞네. 어, 네, COP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COP 16이 약간 어,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어, 15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5랑 14랑 뭐 관련돼서 간단하게 뭐 15나 14 얘기도 맞아. 좀 설명해 주시면 조금 저희가 음.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결론부터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번 회의는 한 문장으로 먼저 요약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 한 문장으로. 여러 문장으로 하셔도 돼요. 현준님. 아, 네. 일단은 올해의 컵은 어, 그 디지털 시퀀싱, 그러니까 유전자원 정보에 대한 이익 공유 얘기와 음, 그 토착민의 그런 지식 체계를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는 이 두 개가 좀 굵직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맥락이 필요한데 이 CBD 컵 자체가 16번 동안 진행된 이 과정 동안에 정말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들이 멸종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아야 된다. 어떻게 막을 수 있지? 그 얘기를 이제 막 몇십 년 동안 한 거죠. 근데 아마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그 나고야 의정서, 뭐 그런 거, 생물종의 거래나 그런 야생동물의 거래에 대해서 초기에 그런 법적인 그런 논의를 했다면, 지금 와서는 근데 그런 맥락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뭐 생물종이 주니까 우리가 뭐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고, 뭐 그래서 보호 면적을 넓혀야 되고, 뭐 복원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되게 두루뭉실하게, 큼직큼직하게 큰 그림으로 하지만, 정말 좀 첨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익 공유가 정말 좀 더 그 밑면에 있는 핵심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번에 일단 뭐지?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 최근의 흐름은 쿤밍 몬트리올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콥14가 쿤밍이었고 15가 몬트리올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쿤밍과 몬트리올 이 전체의 총회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원래 생물 다양성 목적이 2020년까지 타겟을 세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SDG처럼 IC 타겟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뭐 이런 걸 해서 하자 했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그 다음 목적은 뭐야? 목표가 뭐야? 하고 세운 게 그 GBF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를 세운 거예요.
그때 쿤밍 몬트리올 요때에 우리 목표를 좀 명확하게 세워서 이번에는 무조건 이걸 달성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 올해 그래서 어떤 일이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컵을 한 거냐면 이제 목표 글로벌 목표는 세웠으니 각 국가별로 이 글로벌 목표에 맞게 너네 국가별로의 목적을 또 계획을 수립해. 이게 데드라인이 올해 이 컵까지였던 거고 그거 외에도 어 뭐 그럼 펀딩은 어떻게 할 건데 뭐 디지털 이 유전자원 이 정보 공유는 어떻게 할 건데 모니터링 어떻게 할 건데 뭐 인디지너스 토착민 이 라이트는 어떻게 뭐 보장할 건데 이런 것들이 좀 곁다리로 같이 의제로서 다뤄졌던 그런 해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 맥락이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궁금하신 게 그래서 그런 겨-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올해 결과가 뭐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음, 일단은 합의된 거가 있고, 합의에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실패한 일단, 것도 있군요. 네, 네. 네, 이 실패한 것도 참, 맥락을 말씀드리면, 합의가 된 거는, 일단은 유전자원에 대해서 이익을 이제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 공유를 어떻게든 해야지.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 일단은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칼리 기금이라는 거를 설립해서, 이걸로 이런 툴로, 이런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자라는 거에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음, 여기 문구에 적은 거는 원래 그 네고시에이션 과정에서는 뭐 그래서 이 페이를 누가 할 건데 이거를 회사들이 할 거야 뭐 정부가 할 거야 아니면 이 정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유전자원 정보를 사용하고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연구기관도 이거를 페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누가 페이를 해야 돼라는 게 논의가 되게 좀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컴퍼니만 언급을 했어요. 이 합의문에. 그래서 그 유전 자원 이 정보를 사용해서 수익을 얻는 회사들은 이 칼리 기금에 자기의 이 프로핏의 1% 또는 레버뉴의 0.1%를 컨트리뷰트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 should라는 문구거든요. 사실 should라는 문구가 그렇게 어 강제성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좀 쉘보다는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약간 워터다운 된 합의문이 나온 상태이고 어 일단 요게 이제 하나 합의가 된 부분.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뭐 메디컬 컴퍼니 뭐 어떤 agricultural company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것까지 뭐 세분화를 하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pharmaceutical company가 가장 이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고 좀 민감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좀 슬며시 빠졌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첨예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 합의됐으면서도 가장 이제 이번 컵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 하나는 토착민 관련해서 토착민들이 직속으로 이제 컵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연구 자문 기구를 설립했다. 이게 음, 좀 메인한 어떤 성과, 대대적인 성과예요. 그래서 음, 되게 말이 조금 되게 위험하게 들리는데 토창민 연구자문기구라는 표현이 어떤 게 위험한 거죠? 아니 위험한 건 아니고 약간 아바타 영화에서 아바타 연구 자문기구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no, no.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컵에서 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토착민 그룹이 그 중간중간마다 자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야 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창민의 의사결정권을 약간 뭔가 존중해주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네요. 네네. 맞아요. 음, 그래서 항상 어, 지금까지 좀 불만이었던 게,
우리 왜 토착민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냐, 이런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게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그걸 기구화한 거죠. 네, 저 말씀하세요. 질문 있는 게,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자면, 어, 유전자 정보를 써서 돈을 벌었어요. 어떤 기업이. 예를 들자면 어떤 뭐 화장품 회사가 어떤 특정 유전자를 써가지고 돈을 10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100억 중에 1억을 기부를 하는 게 좋아. 라는 합의문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쉘도 네. 아니고, 듀티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면 좋아. 근데 슈드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약간, 저도 약간 감이 좀 안 오긴 하는데, 제가 조금 잘못 네, 이해한 건지. 네, 맞아요. 이게 그냥 voluntary의 그런 구속성이고, 이것도 사실,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구멍을 많이 내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는 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 베네핏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이 컴퍼니들이, 그 회사들이, 뭐라 하죠? 데몬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법적에서는 이거를, 너네가 이익을 내고 이 정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페이를 어떻게 하느냐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까지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음, 보는 면도 있냐면, 이게 회사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 유전자원 그 정보 안 썼어. 라고 그냥 말하고 페이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해야 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 재밌네요. 상당히.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 이게, 부분에 대해서는 저 되게 민감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어떤 유전자원 공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을 때, 그럼 그 베네핏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그 유전자원 물질을 직접 채취한 그 나라냐? 그 지역이냐? 아니면 그 유전 종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나라냐? 심지어는 그 샘플이 어디서 왔는지도 트래킹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게 좀 음, 민감하기도 하고, 어떤 얘기들도 있냐면, 특히 이제 인도나 몇 개 국가에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유전자원 물질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오버라이드 하는 그런 합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음,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그런 주권 이런 걸 침해하는 거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나라들도 있었고,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음. 어, 너울님,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디지털 시퀀싱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현준이 의견도 이제 하고 진순이 의견도 좀 듣고 싶은 게 개발도상국에서는 사실 그런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런 유전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조차 좀 카파시티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이런 흔히 말씀하셨던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나눠 가질 때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어떻게 보면 또 그들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또 커퍼시티가 대외에서 선국엔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음, 네. 네, 현주님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야,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 의미도 있고, 아직 부족한 면도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기금이 형성을 하려는 것 자체가 시작점이 됐다는 건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구멍도 많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가 느끼기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물꼬를 틀어놓으면 계속 이게 보완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트래킹하는 시스템도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뭐 구축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그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거가 사실 굉장히 나중 가서는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생물 다양성의 지리적 위치는 사실 국가별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 조금 더 기금이 많이 투입될지에 대해서도 아마 나중에서는 좀 많이 싸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조금 있긴 합니다. 킬리 기금이 어디에 유엔 산하인 건가요? 아니면은 약간 뭐 어떤 국가에 있는 펀드에 가깝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캅 산하의 기금 설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국제 펀드구나. 그리고 음, CBD. 아, CBD.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런 중립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도 아마 선진국이나 혹은 뭐 큰 메이저한 국가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어찌됐든. 맞아요. 네. 오히려 너울,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 관련해서. 아니요. 아니요. 제가 끊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맥락에서 실패한 합의가, 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기금을 모으는 거는 이제 한 부분이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번에, 그러니까 글로벌 목표는 세웠고, 국가별로 목표를 세우라고 했는데, 이걸 실제로 데드라인 안에 제출한 국가가 22%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올해까지 그걸 국가별 계획을 못 세운 거죠. 근데 거기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우리 돈이 없어서 계획 못 세워. 아니면 뭐, 그 2년 지금, 그 지난 컵부터 지금 컵까지 2년의 시간이 흐른 건데, 그 2년 안에 모든 그 토착민과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목표를 세우는 그거 시간이 너무 짧았어.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돈 얘기가 사실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돈이 없다. 그래서 사실 GEF 산하에 임시로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700 빌리언 달러인가를 모으기로 하는 그런 기금 그 수립 관련해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턱없이 부족한 250 밀리언 달러가 지금 모여 있는 상태인데 그 국가들이 여기에 돈을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새로 설립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가장 사실 어려운 문제였고 이거를 합의한다고 총회 마지막 날까지 거의 새벽 3시까지 막 네고시에이션을 한 걸로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그 이게 행사 종료하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를 끊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연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채택하는 거를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하루 연장된 날 아침에 동의를 다 구해서 이제 합의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다 이제 집에 가버려서 이거에 합의를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이 기금을 어, 합의를 못하고 어쨌든 내년에 따로 이제 세션 미팅을 가져서 이제 합의를 하는 걸로 미뤄졌는데 이게 음, 돈이 없다고 다들 하니,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 이 국가별 계획을 지금 MBSAP라고 해서 MBSAP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사실 강제화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다 언제까지 이거를 제출해야 돼라는 거를 보통 합의문에 작성을 하는데 그리고 그걸 굉장히 푸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못해 돈이 없어서 없는데 어떻게 해라고 하는 국가들이 많아서 이 데드라인도 못 세우고 이거를 해야 한다는 음, 강제성도 문구에 못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2030년이 목표인데 지금 5년 정도 남은 건데 그때까지 계획이나 나올런지 약간 깜깜한 상황이긴 합니다. 뭐, 뭐 대부분의 국제 협약이나 이런 뭔가 프로세스에서 겪는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국제 이벤트, 이런 국제 협약 같은 게, 어, 되게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업 실무자들이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그 임팩트는 상징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해야 돼라는 당위성도 사실 많이 국가 규제기관들한테 좀 주는 경향도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이런 그 이번 그 CBD COP16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개인적인 조금 얘기를 그냥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만나서 되게 인상 깊었던 사람이라든 있었나요? 아니면은 뭐 이쪽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인스파일드 됐던, 좀 영감을 줬던 그런 사람도 좀 만났나요? 굉장히 많이 만났고, 저는 지금 사실 생각나는 사건은, 하나는 제가 이번에 좀 유심히 봤던 게 네이처 테크나 이렇게 데이터 쪽이었어요. 그리고 AI 데이터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이벤트도 많았고, 행사도 많았고, 사람들 관심도 높았거든요. 뭐 부스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eDNA라고 해서 Environment DNA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그러니까 바깥 외부 뭐 강물이나 뭐 토양이나 이런 데서 샘플을 채취하면은 그 안에 그 DNA 부스러기들이 있는 거죠. 그 생물종들의.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하면은 어떤 생물종들이 여기에 있었는지, 이 주변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태그를 가지고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을 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회사들이 꽤 있었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벌써 한 10년 운영한 지 10년 뭐 이상 된 eDNA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예전부터 쭉 발달을 해왔구나라는 것도 좀 인상이 깊었고, 음, AI를 접목해서 뭐 어쿠스틱 뭔가 새 소리를 분석해서 새 생물종을 좀 모니터링 한다거나 뭐 카운팅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데이터를 좀 이렇게 취합해서 그 생태계 복원을 할 때에 좀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을 봤던 게 좀 재미가 있었고요. 인상 확실히 AI 깊었던 기술이, 것, 네. 네, AI 말씀하세요. 기술도 들어가기는, 네. 중요한 기술이 돼가고 있네요. 생물 다양성에서도. 네. 네. 완전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제가 뜨거운 괜히 끊어가지고. 이슈였어요. 네네네. 아니요. 어, 그래서 AI 관련해서 아예 세션도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꿈에 가득 차 있잖아요. AI 기술로 우리가 뭘 개선하고 뭘 개선하고. 근데 저는 또 기업하고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 상세한 생물 모니터링은 아직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변에 그 새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어디 몇 마리가 있는지까지는 기업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아직은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공시 내용이 그 정도로 빡세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음, 물론 개 중에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더 고도화된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하고는 조금 매칭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고, 음, 또 하나는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이 있는 게, 바이오다이버시티 오프셋 개념, 크레딧 개념을 혹시 아시나요? 알죠, 알죠. 그, 아니요. 어, 저는 이게 모릅니다. 그 네. 기후 크레딧하고 비슷한 건데, 왜 기후 쪽에서는 내가 배출한 그런 탄소만큼 어, 다른 데서 이제 누군가가 나 대신 감축해준 이 탄소 감축분을 구입해 오는 이런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거랑 네네네. 비슷하게 생물 다양성에서도 항상 근데 배출권도 그렇지만 이렇게 배출권 오프셋 이런 개념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업을 인볼브해서 아니면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프라이빗 섹터와 같이 좀 메꿀 수 있을까라는 게 약간 중요한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생물 다양성에 음, 우리가 손해를 끼치는 만큼 뭐 그걸 줄이는 게 가장 첫 번째긴 하지만, 그것도 못 줄였을 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다른 데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대신해서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활동을 했을 때 그만큼을 내가
마치 상쇄하듯이 마치 그러니까 오프셋을 하듯이 그 크레딧을 이제 사오는 그런 개념인데요. 네, 말씀하시죠. 근데 궁금한 게 단위가 뭐예요? 턴 CO2라는 단위가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 맞아요. 유닛이 뭐예요? 이게 그렇게 그 기구마다 달라요. 이게 어, 합의된 게 없고 이제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 뭔가를 우리가 메커니즘을 만들어 볼까라고 논의하는 단계인 건데 일단 그 논의하는 이 단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그게 놀라웠어요. 물론 이제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는 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데몬스트레이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피켓 들고 왜 이거를 그렇게 숫자화하고 점수하고 돈으로 매기고 이거는 뭔가 너네가 오프셋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직접 이제 만나는 기회가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탄소하고는 약간 다르게 자연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좀 신성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거에 값을 매겨? 이게 굉장히, 네. 네, 노을님, 네. 아무튼, 네. 아니, 그래서 그때 현준이랑 저랑 그때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지선 때 계셨나? 약간 긴가민가 하긴 한데, 예를 들어 독일에서 이런 예. 오프셋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것 중에 맞아요. 도로가 1이었어요. 그때 제가 지선이 방금 단위를 물어보셔서 저도 단위 정확히 기억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위가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면적당 뭐 예를 들어 1인 거예요. 그래서 1인데 도로가 왜 1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도로가 1이고 그러면 그 뭐야 그냥 잔디 있는 곳은 뭐 예를 들어 3이고 이러면 그거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약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약간 음, 지수님이 튕겼는데 맞아요. 지수님 다시 들어오실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현준님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성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항상 숫자로 평가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합의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아무래도 저도 생각했던 게 탄소는 그 탄소 배출량, 흡수량 이런 게 좀 하나의 지표로 좀 통일이 돼서 평가하기가 어느 정도 좀 수월했던 것 같은데,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독일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던 생물 다양성 관련 연구물들, 그러니까 이런 도로에서는 생물종이 몇 종이 발견되더라, 아니면 이런 농지에서는 몇 종이 발견되더라라는 그 지역만의 통계가 있을 텐데 그것도 사실 어느 위치냐에 따라 다르고 뭐 그런 거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그 중에서 평균을 내던지 뭐 중간에 적절한 점수를 찾아서 그렇게 점수를 하는데 나름대로 로지컬하게 반영을 했을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니까 더 그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근데 이걸 글로벌 스케일로 가져올 때 있어서 또 남미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그러니까 그런 로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수님. 근데 저는 이 논의가 결국 자연스럽게 자연자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기후변화가 턴 CO2라는 단위의 합의를 볼 수 있었던 맥락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유명한 대학자들이 나오면서 통합평가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실가스 1톤당의 마지널한 단위의 피해가 책정되기 때문에 턴 CO2라는 단위에 모두가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담론이 약간 그 생물 다양성에는 아직은 나오지 않지 않았나? 네, 너울림. 그래서 그 지수님이 제일 존경하는 그 영국 그 경이 누구죠? 그리고 저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가 생물 다양성의 그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누구 얘기 그 좀 해주세요. 니, 누구였죠? 니콜라스 스턴이라고 스턴경이라고 하죠, 보통.
스탄경. 네, 지수경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아, 아, 그럼요. 네, 경치지만 아니면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생물 다양성이 되게 어려운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 뭔가 통합 모델이 발전하기도 되게 어렵고, 워낙 로컬 이슈인 경향도 조금 있어서, 글로벌 단위에서의 어떤 단위가 합의가 되기 조금 어렵은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는 워낙 글로벌리 하잖아요, 피해가. 네. 아, 그리고 비슷하게 사실, 현주님이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생태계 서비스라는 거 자체도 굉장히 좀 어떻게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이런 자연 자체를 어떻게 나에게 서비스를 준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래서 그런 거랑도 좀 사실 이거 도입될 때도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나마 좀 그래도,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어쨌든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경제나 그런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는 수단으로 그래도 잘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걸 겪는 과정이 아닌가 싶긴 해요. 저는. 음, 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벌써부터 이 바이오다이버시티 옵셋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약간 어, 파이니어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뭐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만들어서 이 기업은 뭐 이만큼의 뭐 몇 점 정도의 피해가 있을까 생물 다양성 이렇게 피해를 끼치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뭐 이런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사실 현주님이랑 저랑 연구하는 분야에서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과연 그 기업이 자기 이제 가치사슬 내에 아니면 자기가 영향을 받고 의존하고 있는 자연 자본 외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게 과연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오프셋 제도가 잘 형성이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저희 사실 좀 나누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TNFD나 좀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거, 자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그게 우선돼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자기 너무 잘하고 있다면, 다른 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좀 잘 척져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또 이런 오프셋이 저는 좀 잘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아직은, 그렇죠. 좀 초기 단계라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지 않나. 저는 이제 모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모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통합 모델. AI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는데 그 정도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 어쨌든, 뭐, 네, 이거는 계속 저희가 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냥 그런 기술적인 얘기도 좋고, 뭔가 그런 사람 얘기도 되게 좋고, 그러긴 한데, 뭔가 그, 현주님이 갔다 오고 전후로 좀 뭔가 달라진 거나, 느낀 게 좀 있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 그러게요. 저 스스로한테 변화가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내가 오랜만에 그러니까 거의 한 6년 만에 이런 국제 담론에 직접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똑같다. 물론 6년밖에 안 됐지만 이런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글로벌 사우스는 항상 돈 문제 얘기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너네가 항상 지금까지 피해 끼쳤으니까 돈 더 내. 글로벌 노르드에서는
돈 이미 주고 있어. 근데 이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운영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제 이러면서 시간을 끄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비슷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런 의문도 들었어요. 왜, 물론 넷 파지티브 뭐 이런 얘기 되게 새로운 것 같지만, 이 얘기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걸 공부한 입장으로서 옛날부터 이거 살림 파괴는 문제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옛날부터 노력을 했어요. 근데 왜 이번엔 안 됐을까? 이번엔 뭘 다르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사실 더 많이 고민을 하면서 참여를 했었는데, 어, 보니까, 어, 아, 그,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나름 체계도 많이 잡혔고 약간 동기도 많이 생겼어요. 기업들이나 이런 참여도 높고 연구도 그렇고 이렇게 스타트업들 AI 기술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자연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와닿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전달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상태인 건데 심지어 뭐 데이터 없다 하지만 데이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 수준으로 뭔가를 관리하고 막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그거를 다룰 만한 데이터가 많은데, 왜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번에 관찰했던 거는, 아직도 좀 사일로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기업들끼리만 얘기하고, 정부는 정부끼리만 얘기하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끼리 이제 또 모여서 음, 으쌰으쌰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여러 세션에 좀 다양하게 다니면서 느낀 거는 어차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똑같은데 목표가 거의 이 생물 다양성 쪽에서는 크게 없거든요. 이 감소하는 멸종 위기종들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보호 지역 넓히고 이런 생태 복원, 뭐라 그러죠? 그럼 복원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근간이 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를 만들어서 정부도 나름대로 뭘 하고 도시도 나름대로 뭘 하고 기업들도 지금은 나서서 뭐 나름대로 뭘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로 잘 모였을 때 정말 효과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 그냥 한 번에 같이 일하면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잘 엮어볼까 이런 고민을 저는 이번에 좀 많이 하게 됐고 어, 생각보다 제가 좀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유전자원 공유 부분? 이런 게 너무 첨예한 문제인데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다. 오히려 좀 뭐 보호 지역 뭐 넓히고 이런 것보다도 유전자원을 어떻게 서로 이 정보를 주고받고 이거에 어떻게 페이를 하고 누가 페이를 받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 뭐 기업이나 뭐 사람들이나 좀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이해해야겠다. 음. 네, 저도 네놀래. 손님이 네, 진짜 좀, 좋은 네. 포인트를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돈 얘기가 나와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많이 다뤄지는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뭔가 어쩔 수 없이 좀 사실 기후변화 이제 협약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협약이 이제 교토의정서는 좀 이제 NX1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들이 좀 먼저 그런 걸 공개를 하고 먼저 돈을 내고 그런 방식으로 사실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파리 어그리먼트 되기 전에.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어, 좀 불완전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접근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 굴러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막 다 해야 돼. 모든 당사국이 해야 돼. 라고 했으면 비슷하게, 우리 돈 없어서 못해. 라든지, 너네가 더 문제잖아. 너네가 먼저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또 생물다양성 이 협약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좀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제, 비준하지 않았더라고요, 미국이. 이 생물다양성 협약에. 그래서 그런 식의 좀 되게 중요한 플레이어가 좀 빠져있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음, 이런저런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현주님이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엄청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미국 관련해서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미국이 참여를 이제 안 한 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안 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중국이 약간 리더십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쿤밍에서 이거를 논의를 주요하게 시작하기도 했고 뭐 느낀 게 나고야 때도 그랬지만 뭔가 우리나라 도시의 이름을 걸고 뭔가 좀 목표가 세워지고 이러면은 그 나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밀고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본에서도 사실 이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나고야 때부터 이어지는 거라고들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도 이제 그런 이니시티브를 많이 보이고 있고 저는 이번에 미국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놀라면서 웃겼던 게 그, 이 그러니까 이렇게 30% 보호 지역을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목표를 같이 세웠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어, 이 유엔이 우리 땅을 뺏어간다. 어, 왜? 처음엔 저는 왜 그런 생각으로 넘어갔지라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중간 다리가 뭐냐면 보호 지역으로 30%를 묶어버리면 우리가 못 쓰는 땅이 되잖아. 그럼 그거 우리한테서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로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아, 그렇게도 보는구나. 네, 넣을래요. 네. 아, 네, 진짜 사실 좀, 저는 현주님 방금 말씀드려서 약간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사실 이번 쿠밍 몬트리올 이제 협약이잖아요. 이 이제 30%를 2030년까지 뭐 지정을 하겠다. 그게. 그래, 쿠밍이 사실 이제 중국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되게 이것에 대한 좀, 뭔가, 패권이라 해야 되나? 패권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가져가면 사실 또 미국이 되게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쵸. 비슷하게 이제 파리 협약도 이제 사실 트럼프가 되면서 사람들이 긴장하는 것 중 하나가 또 파리 협약 또 빠진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근데 또 사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중국이 그러면 또 이거를 그러면 자기가 패권을 가져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미국이 너 빠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도 좀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 중국이 항상 가장 예측 안 되는 변수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처음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이제 나갔을 때, 파리 협약을 나갔을 때, 중국이 만약에 리더십을 안 잡았더라면, 개도국들도 우르르 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파리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렸을 텐데, 중국이 리더십을 갖는 것도 반전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큰 반전이었고, 두 번째는, 왜냐면 자기한테 정말 이득이 될까라는 거 질문을 하면, 그 리더십 빼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네, 말씀해 주시죠. 라울리. 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아, 중국이 사실 제조업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태양광 관련된 이제 음, 제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에너지 전환이 저는 중국한테 굉장히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전기차도 비슷하게 또 하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냥 중국 자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제가 말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한 그런 이권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렇죠.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뒤이어서 말하고 싶었던 게 그랬던 거죠. 중국이 그렇게 에너지 전환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줄이야. 중국 정부가 나서서.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근데 좀, 뭐, 오히려 뭐 중국이 치고 나가는 점은 저는 뭐 기후변화만 놓고 보자면, 생물 다양성만 놓고 보자면 뭐 나쁘진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공백을 메꾸고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국가 단위의 큰 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네, 오늘 혹시 뭐 더
하실 얘기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너울님. 저도 현주님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조금 추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내 땅의 30%를 이제 못 쓰는 걸로 뺏어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지금 국가에서 되게 자연으로 유네스코 보호구역으로 이제 그런 국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유네스코 관련된 어떤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지역에 이제 포크 사이트가 엄청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인데 그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가 뭐 채굴 같은 거를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면 사실 자연이라는 게 이제 아까 그런 생태계 서비스처럼 하나의 그 자연 자본처럼 굉장히 좀 주요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좀 되게 당당하게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현주님 진짜 나와주셔서 컵 얘기 정말 많이 궁금했는데 이제 속속히 이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롭고 현주님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더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어떤 얘기를 할까 정리를 하면서 또 더 찾아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고시에이션 그 이면에 어떤 게 있었는지 기사가 나온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다른 이렇게 너울님이나 진수님 의견 듣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번 컵을 끝나고 나서 저의 정말 핵심은 어떻게 이 네이처 포지티브를 빨리 만들까? 효과적으로 만들까? 이게 항상 지금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면 좋을까를 서비스 발굴 차원에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먼트고, 그러니까 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좀 다들 이렇게 열정이 차 있는 상태에서 뭔가 길을 딱 잘 터주면은 이게 초기에 그 모멘텀을 잘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내년에 브라질에서 그 클라이밋 컵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12위 컵을 클라이밋 컵으로 잘 연결해서 가고자 하는 논의들도 지금 되고 있고, 어, 그리고 딱 내년이 2030년 타겟 그 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또 여러 가지 그 푸시를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어, 활용해서 이 액션을 만들어낼까, 임팩트를 만들어낼까, 이거를 다 같이 좀 생각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이 있거나 좀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면은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네, 그리고 너울님. 어 그리고 사실 저도 그 딱 브라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기후변화 컵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근데 올해가 사실 또 되게 중요한 해거든요. 왜냐면 이제 파리 협약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보고서를 그러니까 교토의정서와 이제 컨벤션 관련해서 보고서를 이제 내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NX1인 당사국들이. 근데 올해까지 이제 파리 협약 내에 모든 당사국들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해왔는지 이제 처음으로 모든 당사국이 보고서를 이제 내야 되는 이제 데드라인이 올해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 결과를 좀 내년에 아주 깊게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래서 이 페리스 어그리먼트에서 그리고 UNFCCC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이런 보고가 돼야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지원이 어디에 필요하고를 트랜스퍼런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현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중요한 또 컵이 될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이게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라고 해가지고
그게 원래는 그 전까지는 모니터링, 뭐 리포팅, 별, 베리피케이션 이렇게 MRV라는 프레임워크로 원래 하고 있다가 이제 ETF라는 프레임워크로 이제 페어스 어그리먼트로 해서 넘어오면서 전체 당사국이 좀 보고를 해야 되는 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년 컵을 특히나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컵도 물론 이제 그 기후 금융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시점과 논의가 되겠지만, 네. 지수님 또 마지막으로 음, 좀 코멘트 해주시죠. 네, 저도 너무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 그 아젠다에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뭐,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뭐, 나중에 히스토리컬리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현주님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특히 남미에서. 어쨌든 그런, 오늘 오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뭐, 저희 조만간에 생물 다양성 또 관련 의제가 있으면 한번 초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팟캐스트 이름 얘기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아니, 너울님이 그냥 편하게 한번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앞으로도 Climately Speaking 근데 클라이밋 이런 거요? 이거 네 좋은 멘트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얼굴이 빨개지고 앞으로도 있어요. Climately speaking. 클라이밋리 스피킹. 여러분 안녕. 안녕. 마무리해 주시죠. 안녕. 마무리 방금 하신 거니? 아니요, Climately- 끊어달라고요, 저기요. 네, 끊겠습니다.